한국군 제7군단 기갑전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인 K3 전차가 개발 계획안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7군단 최초 4세대 이상급의 성능을 갖춘 전차 K3는 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사양 때문에 유럽의 방산 경쟁국은 물론 중국 언론의 방해까지 당하고 있지만 전차 제조 기술력 강국으로 가는 여정의 끝은 계속해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드론의 급부상으로 탱크 전차의 시대가 위협받고 있는 현대시대 전장 속에서 전차의 무용성이 한층 더 대두되고 있지만 막상 미국과 유럽 등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5세대 전차 개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육군의 공격력에 가장 중요한 자주포와 전차 보병이 있다면 그곳에는 전차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가까운 미래의 전장에서 기술적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 육군은 이제 K2표 전차를 넘어서 최첨단 능동방 어시스템을 탑재해 드론까지 제압하면서 더욱 강력한 포신을 탑재한 차세대 전차 보유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한국형 K3 차세대 전차에 탑재할 전열화학포의 첫 실전 시험의 성공 과정을 진행하며 꾸준히 그 기술력의 발전과 내구 신뢰성을 상승시켜 오고 있는 게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시험용 전열 화학포의 크기는 구경 35mm 크기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정말로 K3 전차포에도 사용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130mm 기술 개발에 진입한 상황인데요. 관련 기술 발전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국내 언론 매체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K3 전차에 관해 새롭게 알려진 내용으로 국방과학연구소 ADD 내부에서 차세대 전차포 개발에 관한 부서가 추가로 증설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한국산 전열화학포는 2030년부터 생산될 K3 전차의 주력 주포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레일건 개발 사업이 취소되자 미국 방산 기업들의 시선이 한국산 전열화학포로 향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미국군은 지금 새로운 에이브람스 전차에 탑재할 무기로 한국형 전열화학포 같은 하이브리드 형태의 신형 무기체계를 고려 중이고 이러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보유하기 위해서 한국에게 먼저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발 중인 K3 전열화학포 체계가 기존 기갑 전차의 화포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평가합니다. 또한 전열화학포는 기존 화포보다 폭금과 선광이 적어 야간에 적에게 탐지될 확률이 지극히 낮아지고 전열화학포를 탑재한 K3 전차에서 신형 포탄을 발사하는 순간 그 즉시 맞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발사 속력 역시 K3 전차가 가진 위력입니다. K3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는 물론 M1A2, 에이브람스 등을 포함한 현존 주력 전차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목표로 개발이 완료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우리 대한민국군 측에서도 차세대 전차의 통합적인 방어력 체계와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한 계획으로 무인 포탑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강력히 주장되었던 4세대 전차의 필수적인 스텔스 체계에 관한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부 급진적인 기술 도입으로 가시광을 활용한 반레이더식 스텔스 기술과 전력 공급 형태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단일 규모를 갖춘 제7군단에서는 더욱 강력한 순간 화력을 원하고 있으며 개발팀에서는 K3에 더욱 거대해진 140mm 전열 화학포를 탑재하는 방안도 새롭게 논의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신기술들이 대거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의 K3 전차는 서방 무기체계인 4세대 전차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K2표의 3.5세대로 분류되는 모든 기능의 능동방호체계 및 전열화학포와 스텔스 기능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화포 무장이 화학추진제만으로 탄체를 가속시키는 반면 전열화학포의 화학추진제, 연소 시에 발생하는 화학에너지를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기에너지로 제어하여 탄체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레일건처럼 완전히 다른 추진 방식이 아니라 기존 화포 무장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면서 장약을 점화하고 제어하는 방식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데요. 기존 화약 추진 식포 대비 빠른 관통력과 초속을 달성할 수 있어 차세대 무기체계로 불립니다. 국내에선 이미 발사가 가능한 실물의 개발 실험 제품들은 비밀리 보관되어 있으며 양산을 위해 신뢰성을 높이고 정비 난이도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K3 전차의 개발 목표를 보자면 한국군이 훗날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최소 130mm 크기의 전열 화학포를 탑재한
인공지능 기술 전차로 내부 전력을 조정하면 상황에 맞춰 위력과 사거리를 조절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국방부의 개발안은 2034년 현장 배치를 목표로 차세대 전차 K3를 개발하였으나 개발 부서가 해체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크고 작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K3 전차 개발에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가 바로 전차의 강국 독일인데요. 실제로 독일의 유명 군사 매체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탱크 탑10을 선정하면서 한국의 K2 블랙팬서를 탑4에 선정했습니다. 현존하는 탱크 순위가 아닌 탱크 개발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상 총틀어 4위에 위치한 흑표였는데요. 이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의 전차보다 높은 순위였는데 K2보다 한 단계 위의 3위가 미국의 셔먼 전차였다는 것을 보았을 때 단순히 현재의 성적 5위가 아닌 세계사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위는 M1 에이브람스, 1위는 이스라엘 메르카바였는데요. 한편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산 기업들로 선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분석 매체 탑리드에 따르면 최근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방산업체 중 현대그룹이 4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위를 차지했는데요. 주목해야 할 것은 1위부터 6위까지 한국을 제외하고 모두 국영기업이었다는 것이며 이들 국영기업의 특징들은 자국에서 발전 수량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수출을 통해 성장했던 기업은 한국의 현대와 한화가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새로운 K3 전차 개발은 많은 해외 경쟁 기업들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견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파워팩 위치 등을 재설계한 K3 개념 개발안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차세대 기술을 K3에 적용하고 기존 기술을 더 발전된 형태로 개량하는 것뿐인데요. 하지만 앞선 세대와 마찬가지로 저방식의 4세대 분류 역시 실제로는 일정한 기준 없이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끼워 맞추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일부 존재합니다. 일례로 독일의 레오파르트2 개량형은 프로젝트 공개 당시 대대적인 무인화가 적용된 세계 최초의 4세대 전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았고 실제로 개발 시 무인 전차로 발전을 염두에 뒀던 데다 유일한 제식 채용된 무인 포탑 전차를 선점하려고 했는데요. 급진적인 형상은 아니면서도 무인 포탑과 능동 방어 장치를 채용하는 등 흔히 4세대 주력 전차를 다룰 시 언급되는 특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지만 생산 과정이 복잡해 단가가 비싸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독일 역시 애매한 생산 능력으론 새로운 신기술들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가격 단가면에서 불가능한 건 아닌가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산 단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차세대 기술력의 보완성을 더욱 높여야만 합니다. 전열 화학포를 탑재하기 위해선 보다 효율적인 소형화 전자장비와 대구경 주포, 그리고 저전력 형식의 능동 방어 장치를 집어넣고 공간 축소로 줄어든 포탑 무게만큼 차체의 장갑을 강화함으로써 화력 방어력 생존성을 향상시킨 후 부품의 간소화를 거쳐야만 비로소 실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무기체계로 탄생할 것입니다. 신형 전차 개발 계획은 K2표 전차의 기술들을 완전히 계승 및 발전시켜 K3 차세대 전차에 차근차근 적용하는 것이죠.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에서 새로운 형태의 55톤 이상 체급을 갖춘 신형 전차를 개발 중이며 대한민국 역시 가만히 있다가는 이러한 흐름에 뒤처질 수 있는데요. 차세대 미래형 전차 K3의 개발은 세계 5위 수준의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한 단계 더 높이 강화하고 국방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대시대 전장 전투 상황에서 전차는 군대의 중요한 무기체계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전에서 적군을 상대로 무력감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무기체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개발해야만 합니다. 미래 공중전력의 주도권을 쥐게 될 새로운 전투기의 개발은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항공전력의 핵심은 6세대 전투기인데요. 6세대 전투기는 현재까지의 기술 발전을 총망라하며 새로운 차원의 공중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기는 기존의 4세대 및 5세대 전투기보다 월등한 성능과 능력을 보유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설계될 것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이 흐름과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 CNN에서는 한국의 KF-21이 6세대 전투기에 머지않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미래 공중전력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각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과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4.5세대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의 개량형으로 A사 레이더와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 통합 항공전자 기능을 갖춘 기종들인데요. 미국의 F-18 슈퍼호넷이나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KF-21은 현재 4.5세대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한 차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설계와 통합된 항공전자 장비, 초음속 순항 능력 및 추력 편향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F-22와 F-35 등이 대표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고 성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의문점이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수호이 57, 중국의 젠-20도 5세대 전투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최초의 5세대 전투기인 F-22가 초도 비행을 한 시점이 1997년이니 5세대 전투기가 등장한 것도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래서인지 몇 년 전부터는 5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6세대 전투기의 개발에 많은 나라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최신 항공 기술의 집합체로서 미래 공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기존의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하여 한층 더 진보된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6세대 전투기의 조건으로 몇 가지 기술적 요건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광대역 스텔스 기능이 중요합니다. 저주파수 레이더를 활용하여 스텔스 탐지 능력을 회피하는 광대역 스텔스 기능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꼬리날개가 없는 무미익 형상, 일명 가오리 형태를 채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터보팬 엔진 대신 적응형 사이클 엔진이 적용됩니다. 이 엔진은 전투 중에는 공기 흡입량을 늘려 보출력을 내다가도 순항 시에는 공기량을 자동으로 줄여 연료 소모량을 줄이고 채공 시간을 크게 늘립니다. 또한 순항 시 엔진열 피탐 위험을 대폭 낮추어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데요. 무인 복합 비행 역시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멈티는 단순히 지상에서 조종하는 드론 형태가 아닌 유인기에 종속되어 편대 및 벌떼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기의 운용을 포함합니다. 유인기 무인기의 협력은 전술적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전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데요. 또한 고성능 항공전자 장비도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조종석, 고속 네트워크, 전자전 기능,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리고 6세대 전투기는 고성능 레이더와 센서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무인기 위성 함정과의 네트워크와 연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6세대 전투기의 여러 특징들 중에서 그야말로 혁명적인 기술 발전이라고 한다면 AI 기능입니다. AI를 통해 전투기가 자율비행 및 전술적 의사결정을 하며 여러 대의 무인기를 거느리고 비행하면서 적기 정찰이나 공격을 주로 AI가 장착된 무인기가 주체적으로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는 다양한 센서와 데이터 소스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전장 상황을 파악하는데요. 이를 통해 조종사는 전장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F-21을 두고 미국 CNN에서는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5세대 전투기로 진화 단계를 밟을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카이에서 발표했듯이 KF-21은 블록 단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블록 1에서 공대공 능력을 확보하고 블록 2에서 공대지 성능까지 갖춘 멀티롤 전투기가 발전하며 블록 3에서 제한적인 5세대 전투기 성능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블록 3 이후에는 곧바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입할 계획입니다. 바로 KF-XX인데요. KF-XX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 고도화된 유무인 복합체계인 지능형 멈티, 편대 단위로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는 고성능 센서 융합, 고출력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KF-21 개발 단계에서 무리하게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KF-21 블록 3까지 기반 기술을 확보한 다음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언론에서는 왜 KF-21이 다른 국가들의 6세대 개발보다 높은 평가를 내렸을까요? 먼저 미국은 세계 최강의 공중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NGAD인데요. F-22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이 주도하는 NGAD는 2023년 5월에 성명을 통해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8년까지 16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총 200에서 250대의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이고 개발에 성공하면 2030년부터 F-22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미 공군성 장관은 NGAD가 F-22보다 앞선 기술 도약을 상징하는 공중 지배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해군 또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의 6세대 전투기는 2030년에 퇴역 예정인 F-A-18E와 EA-28G를 대체할 기체로 무인화와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 전자전 기능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미국 외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협력하여 GCAP를 진행 중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일본 미쓰비시가 개발 중인 FX형 전투기와 영국과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템페스트 전투기를 융합하는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이야 논외로 치더라도 GCAP는 현재 세 나라들이 서로 삐그덕거리고 있는데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며 금전적인 부분을 비롯해 기술적인 부분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미 언론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 국가들이 서로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한국처럼 단계를 밟아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한다는 계획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바로 4.5세대 전투기 KF-21이라는 플랫폼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계획인데요. 한국의 KF-21은 우리 연구진들의 노력의 결과물이자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기에 현재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KF-21을 구매하기 위해 사우디나 UAE,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한국의 KF-21은 많은 장애물들이 많았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남은 과제들을 역시 잘 수행해 6세대까지도 진화할 것입니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5월 10일 전면 휴전에 합의했으나 휴전 직후에도 상호 비난과 산발적 교전이 이어지며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번 인도와 파키스탄 갈등으로 최대 수혜국이 바로 한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령 카슈미르의 파할감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이 관광객을 향해 총격을 가해 26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직후 카슈미르 기반 무장단체 저항 전선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으며 파키스탄의 배후 연료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국민의 희생을 무력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인도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는데 인도는 파키스탄의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며 즉각 80년간 유지된 인더스강 수자원 협정을 파괴하고 외교관 추방, 무역 중단 등 단교 수준의 제재를 다행해 양국 갈등을 폭발적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 실제 무력 충돌로도 번져지고 있는데 4월 26일 실질 통제선에서 양국 간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휴전합의 발표를 한 후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각 국경선 인근에서는 밤새 폭발음이 이어졌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상대방이 휴전합의를 위반했다며 희대를 세우며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인도령 카슈미르의 중심 도시 스리나가르 전역에서 굉음이 들렸고 밤늘을 가르는 불꽃이 목격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카슈미르와 펀자브, 구자라트 등 국경 지역에서 드론을 목격했다고 주장했고 인도 정부 관계자는 파키스탄군의 폭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양국의 자주포 대결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은 실질 통지선 근처에 중국산 SH-15 자주포 200문을 배치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SH-15는 155mm 52 구경포를 장착한 차륜형 자주포로 최대 53km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이에 맞선 인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라이센스 생산한 K9 바지라 100문을 전진 배치하며 사실상 중국과 한국의 대표 자주포 간 대리전이 펼쳐졌는데요. 실제로 6년 전인 2019년 라다크 분쟁 당시 이미 양국 포병이 한 차례 격돌한 바 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군은 중국산 SH-1 자주포 36문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했고 인도군을 실전 배치된 지 불과 1년도 안 된 K9 10문으로 막았었습니다.
3.6대 1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K9은 목표 사격 지점을 정밀 타격한 반면 SH1은 표적을 전혀 맞추지 못하였는데요. 이 결과에 놀란 인도군은 K9의 뛰어난 실전 성능을 높이 평가하며 초기 도입 완제품 10문에 이어 K9 바지라라는 이름으로 90문을 현지 조립 생산해 총 100문을 확보했고 2024년에는 100문을 추가 도입해 한국산 자주포 200문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질세라 파키스탄은 2019년 참혹한 패배를 설욕하고자 구형 SH1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SH15 155mm 촬영 자주포 236문을 도입하며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SH15는 중국산 최신 자주포 PC 181의 수출용으로 나토 표준 탄약과 정밀 유도 발사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과 반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분당 4발에서 6발의 사격 속도를 구현하며 장갑 캐빈은 소형 화기와 포병 파편으로부터 6명의 승무원을 보호하고 12.7mm 중기관총으로 자기 방어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업그레이드된 SH15조차 K9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산 자주포의 고질적인 설계 한계 때문입니다. SH15는 SH1과 마찬가지로 차륜형 자주포인데 사격 시 반동을 줄이기 위해 2개의 스페이드를 지면에 고정시키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스페이드를 내리려면 지면을 평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포병들은 곡괭이를 들고 평탄화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합니다. 중국 공영방송에 따르면 이 모든 방열 과정에 약 8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SH15가 운용되는 히말라야 고산지대는 최악의 조건을 제공하는데요. 얼어붙은 봉토, 바위와 자갈로 뒤덮인 지면은 곡괭이로 지면을 다지는 시간을 더욱 연장시킵니다. 또한 중국산 SH15에는 자동장전 시스템이 없어 40에서 50km에 달하는 155mm 포탄을 승무원이 수동으로 운반하고 장전해야 합니다. 포탄 운반, 포구 삽입, 신관 설정, 장약 준비 과정은 대여섯 명의 승무원이 협력하지만 한 발 장전에 30초에서 1분이 소요되죠. 사격 통제 시스템도 부분적으로 수작업을 요구하며 표적 데이터 입력과 사격 지원 계산이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유압시 포탄 회전과 고저가 조정 역시 모두 수동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8분간의 방열 작업은 승무원 컨디션이 최적일 때의 가정치로 고지대의 저산소 환경, 극심한 기온차 실전의 긴박함은 체력과 판단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중국산 자주포가 8분간 준비하는 동안 한국산 K9 자주포는 단 30초 만에 방열을 완료합니다. 여기에 15초에 3발의 초탄을 연속 사격할 수 있는데 단순 계산하면 18대의 K9 자주포 1개 대대가 최대 사격 속도와 지속 사격 속도를 보수적으로 적용해 계산하면 8분간 총 5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자주포가 준비하는 동안 이루어진 결과인데요. 8분간 500발은 탄약 내에서 가능하므로 탄약 추가 보충도 필요 없이 사격이 가능합니다. 즉 사실상 중국 자주포는 반격 주차하지 못하고 전멸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궤도형 K9 자주포는 차륜형 SH15에 비해 월등한 반동관리와 사격 능력을 자랑합니다. K9은 세계 최고 수준의 ISU 서스펜션을 탑재한 차체와 포탑의 주퇴 복좌기가 반동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스페이드 없이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하며 험준한 지형에서도 차체 변동을 최소화합니다. 고지대에서 연속 사격 시 포신 방향 유지와 정확도 무장에 결정적인데요. 또한 유압 시 장전 보조 장치로 155mm 포탄을 10초 내에 장전할 수 있어 외부에서 수동으로 장전해야 하는 SH15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입니다.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최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은 표적 데이터를 자동 계산하고 포탑을 5초 내 정밀 조정합니다. GPS 기반 내비게이션과 통합된 시스템은 고지대의 기상 조건을 보정해 정밀 타격을 보장합니다. 이 밖에도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고산 지역의 기온은 자주포의 포신과 유압 장치, 전자 장비 등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소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장약의 연소로 발생한 고온, 고압의 가스가
포신의 내구성을 평소보다 더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포신 도금 기술은 이런 극악의 작전 환경에서도 포신의 내구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지대에 차륜형 자주포를 주로 배치했는데 차륜형 자주포는 평지에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고산지대에 제대로 된 도로망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기동성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자주포보다 방호력 측면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륜형 자주포를 운용하는 중국군의 모습을 보면 병력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포탄과 장약을 운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의 작은 공습만으로도 병력이 괴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0m 거리에서 152mm 곡폭탄의 파편을 방어할 수 있는 K9과 정면으로 화력전에 돌입한다면 중국군은 곡폭탄 몇 발의 파편만으로도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차륜형 자주포를 대체할 수 있는 궤도형 자주포의 수량도 충분하지 않은데요. 중국이 자랑하는 주력 자주포는 PLGO인데 중국 전체를 통틀어 450문 정도만 존재하여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만 집중 투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자신들의 자주포 전력이 한국의 K9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으나 오히려 자신들의 자주포가 K9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한국의 K9을 두고 근거 없는 악평을 내뱉은 것의 이유는 바로 라다크 지역에서 K9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는 앞으로도 자주포 시장에 큰 손으로 자리할 전망인데요. 인도는 한국과의 첫 K9 계약에서 백문 도입을 체결하였지만 이후 지속해서 K9의 도입 물량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군의 행보는 K9의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자국의 곡사포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면 언제든 대체 전력으로 K9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인도가 도입 예정 물량인 자주포와 견인포가 대략 1000문에 이르는 것을 생각한다면 K9 자주포의 추가 물량 증설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한국이 인도에서 K9 수출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중국 입장에선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어질 것입니다. K9의 2019년 승리와 파키스탄과의 분쟁은 한국 방산의 신뢰를 높였으며 한국산 K9 자주포가 더욱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테러로 인한 피해를 당한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